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봉님이 써주셨어요. 회사 복직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전 참치집 실장 하는데 3월까지 영업하고 폐업, 내일까지네요. 그 바람에 이제 백수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걸 몸으로 느낍니다. 역세권 매장인데 장사 안 돼서 폐업이라니. 좀 쉬다가 다른 매장 취직해야죠. 다행히 요즘 코인 좀 올라서 그나마 위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읽어드린 이유가, 저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모임을 해서, 모임하는 후배가 그 포스, 그 프로그램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실제 이제, 왜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포스를 이 지역 내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작년보다 이제 매출이 거의 10% 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0%가 남아야지, 매출이 남아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순이익으로 거의 돌아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그만큼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것 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코인이 좀 더 많이 올라서 매장 취직 안 하시고 진짜 쭉 쉬셔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요. 그리고 이제 김동규님도 그랬고, 뭐 코인 참수님도 뭐 전업 트레이더인 줄 알았다. 일단 트레이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뭐 회사를 나가도 이제 계속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 자산에 대해서 트레이딩은 계속 할 거고, 일단은 김동규님이 많이 벌으셔서 성공해야 방송을 해주실 수 있는데 아쉽네요. 직장 생활도 힘내시고요. 예, 혹시 직장은 증권 관련 일을 하시나요? 예, 저는 지금 그 투자자문사, 제가 이제 지분 참여를 해서 투자자문사 지금 이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또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 회사도 뭐 이렇게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플마니아님도 증권 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았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뮤차님이 써주셨어요. 회사 복직 잘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발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마토님 방송에서 일본 머니탭 관련 기사 세븐뱅크가 언급이 되더군요. 세븐뱅크는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편의점에서도 암호화폐가 사용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군대 제대하고 2년 동안 세븐일레븐에서 일했는데요. 세븐일레븐 초기 설립 의미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오픈해서 저녁 11시에 클로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 토마토님이 내용은 잘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일단 SBI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리플사와 관련이 있고, 이 SBI가 이제 머니탭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13개 은행들의 이제 출자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은행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보이시고요. 세븐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븐은행은 그 유통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 산하 이제 일본 은행인 세븐은행이 이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요, ATM 사업 최대 세븐은행은 3월 28일에 ATM 설치 대수가 25,000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그 ATM기에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리플하고도 저는 충분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일단 파키스탄도 친중이군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이사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헐 이상하게 써주셨는데, 예, 대표이사님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이사로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친중이군요. 미국에 길 터주는 대가로 F-16 기종을 받았다는데 인도 공격하여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중국제 비행기가 몇 대 뛰어서 효과를 못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친중하면 죽음인데
한국도 친중, 친미로 나뉘어져 미국에 버림받는 순간 초조금인데 예전 이제 경제정책이 중국에 치우치다 보니 친중에 많이 치우친 점,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는데 미국에 찍히면 아작인데 한국도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파동을 보면 18년 주글러 파동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는 파동이 대파동이면 두 가지 중 어느 파동인지 아시는 분, 이런 파동이 있다고 하던데, 쿠즈네츠 파동, 콘트라티에프 파동, 오늘 영상 보면서 일단 이 파동 관련돼서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파동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이제 알진 못하지만,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계셔서, 쿠즈네츠 파동과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 이렇게 해서요. 콘트리티에프 파동은 45년에서 65년 주기가요. 45년에서 65년 주기가 이제, 근데 45년하고 65년 꽤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주기가 꽤 긴. 그 다음에 이제 쿠즈네츠 파동 20년이고요. 주글라 파동이 10년 주기설. 우리 이제 보통 10년마다 18년 또는 19년마다 매년 이제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킨 파동은 40개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동이 있는데, 보시면 금리도요. 금리도 이렇게 이제 큰 한 사이클은 1955년부터 2015년도까지 60년 정도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제 이 콘트리티에프 파동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이런 주글라 파동 그리고 쿠즈네츠 파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이 10년마다 한 번씩 또는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이 중간중간에 작은 이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클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큰 사이클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동이 겹쳐져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오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 같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콘트리테프 파동이 같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글라 파동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환율을 보면서, 야, 이거 리플의 위례형 차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딱 얘기를 해주시는 순간, 제가 차트 지난 시간에 이제 볼 때, 파키스탄 이 리라와, 차트와, 리플 차트가 굉장히 좀 닮아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파키스탄 리라와, 달러와 이제 파키스탄 리라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쉬었다가 또 상승해주고요. 쉬었다가 상승해주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약간 계단식으로요. 이거를 보면 지금 리플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다가요. 또 옆으로 누웠다가 올라갔다가 또 앞으로 내려오면서 또 올라갔다가 이제 또 상승해주겠죠. 채널 바닥에 닿으면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키스탄 리라와 차트와 닮아 있다. 라고 보고 이제 보이셨대요. 그래서 눈썰미가 진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다음으로는 ADAS 지금 이게 써주셨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닉네임이 그냥 읽을게요. ADASDAD, HKASD. 이걸 뭐 이렇게 영문, 이거 한글로 이렇게 해서 치신 것 같은데, 일단, 질문해 주셨고, HKASD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해 본 적이 없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라 대학교를 다니면서 빚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H채널님 영상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빚을 먼저 청산하고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될까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올라갈까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언을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라든가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 지금 HKASD님 이라는 입장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돌아가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반반 할 것 같습니다. 반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빚이 1,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도 투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무슨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사회생활을 해서 한 달에 돈을 일정 부분 벌고, 만약 그게 이제 뭐 20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간에 거기에서 제가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에서 저 반은 빚을 갚는 데 쓰고요. 나머지 반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거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이제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자가 65%까지 올라갔다. 물론 최근에 빠져서 이제 45% 정도에 머물러 있긴 한데, 은행 이자가 1년 이자가 65%까지 갔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60%를,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60%라고 하면 1년에 이자만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럼 급여를 그렇게 올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올라가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또 이제 올라가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도 아마 그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빚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 갚으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반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저는 제가 지금 HKAS님 입장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리고 이제 결정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맞다, 아니면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먼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반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남아서 100이라는 돈을 50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요, 50은 빚을 갚는 데 쓰셨어요. 이렇게 하는 중간에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내서 주식시장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채를 매입을 해서 막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일 때는, 저는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버셨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거를 갖고 있던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을 때는 빨리 갚아주는 게 좋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암호화폐 자산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빨리 빼셔서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이종진님이 써주셨어요. 이제 이번 영상 보면서 잊고 있던 단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국 통일. 만약에 1, 2년 안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역환율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만약의 상황이지만 원화의 기축통화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답변은 뭐냐면, 저는 이제 통일이 우리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 자체, 그 달러, 엔화인, 지금 가장 법정화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보고 있는 달러나 엔화도 저는 앞으로는 영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연히 원화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영원으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다시 이제 또 글을 써주셨어요. 법정화폐, 암호화폐 교체를 생각하시는군요. 저 역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혹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통일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서 나오는 원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 과도기 단계, 지금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가기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그런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나중에는 저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꾸신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꾸신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일단 꾸시님이 금은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될 시 지불수단, 리플, 스텔라와 같은 코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잠시만요. 예, 일단 금은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나온다. 예,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는 당연히 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뭐 기관이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뭐 국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금과 은을 이제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때만이 이거는 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 문제시하고 있는 페드에 실제 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도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달러를 발행하는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금조차도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웬만한 기관에서 자신들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믿는 건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JP모건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은을 이제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금은 자산을 디지털화한 그런 이제 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불수단인 어떤 달러를, 아니 우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대체하는 코인들은 이제 리플과 스텔라기 때문에 그건 약간 별개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은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어떤 자산 개념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의 영역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셨고요. 일단 비트코인 저항대가 BTC 기준인가요? 원화 시장은 이미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원화 차트로는 이미 좀 돌파가 됐다, 저항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머니마니님이 써주셨어요. 예. 다음으로요. 머니마니님하고 이제 리플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빵형이 일을 열심히 해서 XRP 들고 있는 맛이 꿀맛입니다. 교체 매매를 통해 적은 수량이지만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XRP 늘어날 때마다 작은 기쁨이 있더군요.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 분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플님이 써주셨습니다. 리플 비트 이오스 이더 보유하고 있는데 리플이 보유 금액의 50%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리플이 오르지 않아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님의 말씀대로 종목 교차 매매, 수익금으로 오르지 않은 리플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부분 동감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광수님이 리플이 지금은 게임 산업도 넘본다죠. 그럼 10,000원이 아니라 갈 때쯤
10,000원이 아니라 갈 때쯤 엄청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제가 이제 지금 리플 관련된 얘기를 세 분이 해주셨는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안 가고 있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소외감을 느껴서, 리플을 매도하고, 리플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알트코인을 지금 들어간다, 올라가고 있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실제 리플이 올라갔을 때 또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홀딩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아무리 이제 리플이 좋다라고 해도, 저도 이제 리플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리플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아실 건데, 좋아하고 있지만 리플에 이제 몰빵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리플, 스텔라룸, 이 정도에서 뭐 3-4개 정도라도 내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 여기서라도 이제 교체 매매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리플을 그냥 진짜 지금 요즘처럼요, 완전 이렇게 눌러놓은 상황에서도 좀 소외감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이제 리플이 충분히 이제 올라와서 수익을 거두신 다음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그때는 난 진짜 리플밖에 모른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1-20%라도 다른 알트코인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오스나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 이런 것들을, 뭐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요, 좀 포트폴리오에 저는 두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은 상승하는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예, 안금영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비트와이즈 및 바네크 ETF 결정 연기되었다고 하고, 빗썸, 리플 및 이오스 지갑 해킹 소리 돌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에서 $4,200 돌파 못하고 하방으로 가는 재료로 쓰일지, 아니면 급등 전 개미 털기 재료로 쓰일지 궁금하네요, 얘기를 해주셨고요. 둘 다 가능하죠. 시나리오는 둘 다 가능합니다. 이제 분명, 그리고 차트상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하방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악재 뉴스와 함께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상방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상방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비트코인 차트도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제가 그 차트에서 차트 4시간 봉에서 보면 이제 그 추세 라인이 꺾이지 않았다, 일봉에서요. 그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하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추세 라인이 꺾여야지 하방을 이제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이미 비트코인에서 지금 $4,200 저항을, 비트코인은 안 넘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그 $4,200 저항 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시간이 문제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ETF 결정이 연기된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게 아닌가. ETF 승인 타이밍을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승인하기에는 아직 가격이 바닥이다 보니까 좀 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ETF 승인 그 시점을 세력 입장에서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빗썸 지갑 해킹 소리 돌고 있는데, 빗썸이 약간 그런, 제가 봤을 땐 이게 이제 뭐 제 약간 짐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갑을 닫잖아요. 닫아놓고 또 이제 그 지갑이 닫혀진 상태에서 펌핑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약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아마 해킹 때문에 또 지갑을 막아놓고 막 돌아가면서 펌핑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다. 왜냐면 거래소라는 게 실제로
인위적으로 어떤 거래량을 조작해서 펌핑을 시켜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낸스라든가 다른 거래소들처럼 바이낸스는 그런 뭐 물론 바이낸스도 펌핑은 있습니다. 상장시키고 펌핑은 있고 다른 거래소들도 있어요. 뭐 업빗도 펌핑이 있고요. 뭐 후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다 막아놓고 펌핑시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지갑을 막기 위해서 약간 해킹 이슈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실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좀 규모가 되는 거래소가 뭐 제가 이제 아는 그 해킹 관련된 얘기만 벌써 이제 3번째 같은데 물론 그 부분에서 거래소에서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뭐 다 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래소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믿고 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큰 돈을 운용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이제 뭐 펌핑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거래소는 필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실력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지 거래소도 이게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편법적인 수단을 쓰면 저는 그건 이제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알겠죠. 실제 그리고 피해 사례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는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해킹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킹을 누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